가설 검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검증은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설 검증을 하려면 그 통계학과 애들이 하는 거예요. 수학과 애들이 하는 거고 어려운 거니까 하지 마세요. 대부분 가설 검증은 우리가 하지가 않습니다. 가설 검증 되게 어려워요.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 가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야 그 가설이 뭔데, 가설은 어떻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센스 있게 하게 이제는 뭐냐 그러면 귀무가설, 대립가설이라는 걸로 할 텐데, 귀무가설은 연가설이라고도 하고요, 대립가설은 연구가설이라고도 합니다. 왜 연가설이냐 그러면 그냥 여기 그 영이어서 그래요. 연구가설이 그거.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다? 이 대립가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 귀무가설, 대립가설 설정을 되게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만 연습이 되면은 귀무가설 설정, 대립가설 설정이 굉장히 쉽거든요. 쉬운데, 못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거는 대립가설이니까 이것만 주구장창 보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연가설을 먼저 정해야 돼. 연가설은 차이가 없다, 변화가 없다, 디폴트 값입니다. 무조건 연가설은 디폴트 값으로 두고 차이가 없다가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인데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건 이제 통계를 돌려보니까 이런 애 저런 애 좀 차이가 있네 그러면 네 말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틀렸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 항상 헷갈린다라는 게 착각들을 하셔. 네가 틀렸어 라는 식으로 오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네 말이 맞는데 내가 통계를 돌려보니까 네 말이 100%는 아니잖아. 그럼 내 의견도 들어볼래? 라는 게 가설 설정이라는 거. 귀무가설, 대립가설, 연가설, 연구가설, 귀무가설, 연구가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화면을 조금 좀 얘는 얘는 그 예시를 어디 보자. 어디 갔어? 예시를 잠시만요. 요 예시를 제가 이제 일부러 크게 하기 위해서 화면 공유를 줄였고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얘 때문에. 이제 보이시죠? 화면 크게. 화면 공유 역시 잘 되고 있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씩 눌러줘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케팅 기법 1, 2가 있어요. 평상시 하던 것들은 마케팅 방법 1이고 새로운 거는 마케팅 방법 2라고 할게요. 이 두 개를 쳐갖고 마케팅 방법 1을 했을 때는 매출액이 3천만 원이 나왔어요. 마케팅 방법 2로 할 때는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보면은 100만 원이 마케팅 방법 2일 때 늘었잖아요. 그럼 마케팅 방법 1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죠. 이때 가설 설정은 마케팅 방법 1하고 마케팅 방법 2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그래서 곧 저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케팅 기법을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통계 모델을 돌려보니까 평균의 차이가 있네? 그럼 이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마케팅 방법 2도 마케팅 방법 2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구나. 이른바 그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말을 이때 쓰는 겁니다. 화면 크게 하려고 요거 말씀드렸고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제 안 할게요. 그리고 통계 용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측치, 결정치, 결정계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요 3번, 요 4번, 오케이, 4번, 6번. 요거를 좀 중심적으로 이따가 자세히 봐야 될 것들입니다. 먼저 관측치라는 말은 데이터 값이에요.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관측치라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추출한 데이터겠죠. 그리고 결측치는 극단값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단값, 누락값.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민값으로 바꿀 거지, 메디안 값으로 바꿀 거지, 모두 값으로 바꿀 거지, 이렇게 빈도 최빈 값으로 바꿀 건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에서 결정하는 게 이제 결측치라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결정 계수해서 이제 알값, 알스퀘어 하는데 뭐 설명력이면 설명력. 우리가 결정 계수를 만드는 공식을 외울 거는 아니고 그냥 외우세요. 그냥 무식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0.4 이상이면은 쓸만하더라. 0.4 이상이면 쓸만하더라인데 0.4의 기준도 사회과학일 때는 0.4입니다. 우리는 사회과학자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과학자가 맞아요. 우리들은 그냥 4 이상, 0.4 이상이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공계 같은 경우는 특히 실험 분석에서는 여기 아래도 있는데 99%일
때 0.7 이상, 0.8 이상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건 틀리면 안 되니까. 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0.4 이상이면 우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잔차. 잔차 갖다가 우리가 뭘 하냐 그러면 오늘 하게 될 그 데이터를 튜닝하는 것. 데이터 튜닝할 때, 데이터 튜닝하는 거 데이터의 그 고도화할 때 쓰는 게 요 잔차값입니다. 잔차값은 실제 모델하고 예측한 값하고의 차이. 예시로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차 값은 뭐냐 그러면 잔차랑 조금 틀린 게 오차는 평균 그 모집단하고의 차이예요. 오차는 모집단하고의 차이가 오차고 잔차는 관측값과 모델 예측한 값 요거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P값을 주로 이제 통계 분석할 때는 P값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도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일단 좀 외우시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흔히 95%를 했을 땐 0.05를 쓰고 97%를 했을 때 0.03, 99%는 0.01입니다. 근데 다 익었어요. 95%. 그러니까 0.05. 0.05보다 무조건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겁니다. 귀무가설 기각, 연구가설 채택. 대립가설이죠. 연구가설이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 채택. 그거 하려면 P값이 0.05 이상이어야 돼. 항상 요런 것들만 우리는 요런 것들만 우리는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규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규화가 뭐냐 그러면 단어에도 있듯이 그냥 노멀리제이션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이게 이어폰 끼니까 잘 안 들리네. 귀가 멍멍해갖고 이렇게 자꾸 해야지. 노멀리제이션을 우리가 이제 정규화라는 단어는 조금 이제 그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급 용어인데 뭐냐 그러면 딴 건 아니고 445이야 445이. 왜 우리가 이제 뭐 숫자 계산을 할 때 4 미만은 버리고 뭐 그 4 이상이 그러니까 5 이상이다 그러면 올려서 이렇게 반올림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반올림하는 게 정규화 과정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모호할 때 데이터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때 써먹으면 돼요. 아니 그거 반올림 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정하세요라는 게 좀 더 있어 보여요. 좀 더 있어 보여서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트를 제가 이제 왜 갑자기 차트가 나왔냐 그러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차트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차트도 아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넣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하게 보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흔하게 보는 이런 시계열 데이터인데 이 정규성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는 정규화고 여기서 정규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게 말하는 습관이네. 뭐냐 그러면 이게 습관 좀 안 좋은데 이 데이터들의 특징은 30개가 넘어가면 무조건 중앙으로 모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항상 이 데이터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이렇게 한 줄에 싹 모인 것들을 우리는 정규성을 띄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이쁘죠. 굉장히 이뻐서 예측하기가 쉬운데 반대로 이런 식의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식의 데이터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그러면 딱 봐도 얘는 다중 곤성성 그리고 자기 상관이 심한 데이터입니다. 얘는 못 써먹는 거예요. 얘는 못 써먹기보다는 이제 튜닝을 하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분산이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등분산이 뭐냐면 이게 이제 같은 등이에요. 분산은 뭐냐 그러면 데이터의 퍼짐 정도를 분산이라 그래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막 퍼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분산은 분산이 같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분산이 같네. 이거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센터를 기준으로 요 좌표들을 보니까 비슷하게 찍혔기 때문에 얘가 화면에 이게 잘 안 나오는구나. 오케이. 수시로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요 센터를 기준으로 이게 이제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얘의 형태랑 비슷하다라는 거야. 분산들이. 그래서 등분산이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등분산이 아닌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왜냐면 쭉 가운데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못생겼잖아요. 이거 못생겼으면 그래서 분산이 아니어갖고 이분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주 보게 될 건데 그냥 얘 선형 그래프, 비선형 그래프 이건 제2 형태인데 이따가 엑셀 자료 보고 매우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다더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중회계가 뭔가라는 거를 알아봐야 될 시점이 됐어요. 이제 다중회계를 하기 전에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용어 몇 개, 그리고 P값은 무조건 그 0.05 미만, 그리고 R스퀘어는 무조건 0.4 이상.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귀무가설, 대립가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중회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 어렵지 않게 쓰려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중회계는 그냥 회계가 여러 개여서 다중회계예요. 회계가 하나면 단순 회계입니다. 그럼 그 여러 개다 하나다라는 걸 어떻게 기준을 하냐 그러면 독립변수가 두 개냐 하냐라는 거예요. 두 개 이상부터는 다중회계, 독립변수가 하나면 단순회계입니다. 그럼 독립변수가 뭔데? 라는 거예요.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좀 말이 어려운데 뭐냐 그러면 종속변수 그냥 내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회계식의 결론은 방정식으로 나요. 이 방정식을 통해서 내가 예측하고 싶은 것들, 마케팅 예측, 매출 예측, 채널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것은 종속변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 그럼 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함수들 이런 것들은 독립변수, 관측값, 그러니까 데이터값 우리가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져 이게 이제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왜 회계 분석 하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계 분석을 하는데 회계가 영어로는 regression이에요. 그래서 퇴행태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회계 말 그대로 regression 자체가 회계입니다. 근데 다른 뜻으로는 퇴행태보라는 거예요. 즉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무언가를 예측할 때 쓰는 게 이 회계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빅데이터 분석 대부분이 회계 분석이에요. 빅데이터 분석은 물론 더 어렵고 데이터들도 많지만 사실 회계식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